1997년 대한민국이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들은 금을 내놓았고 주식은 70%가 증발했습니다. 그 공황의 한복판에서 단 한 사람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난민 출신으로 12살에 막노동을 시작한 노인. 월급 날마다 29년을 한 번도 빠짐없이 기록해온 낡은 수첩. 그리고 하버드 경제학자를 눈물 흘리게 만든 단 한마디. 이것이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서 기적이라 불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그 8글자를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칼 브레넌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객원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53. 경제학을 전공했고 월스트리트에서 22년을 보냈습니다. 펀드 매니저로 시작해 신흥국 경제 전문 분석가가 되었고 제 보고서는 여러 나라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를 봅니다. 직관이 아닌 통계를 따릅니다. 그것이 제 22년의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았습니다. 아시아 경제에 대해서라면 저는 꽤 오랫동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요. 물론 한국이 눈부시게 성장한 나라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삼성, 현대, 반도체, 교과서에 나오는 성공 사례들이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운이 좋았던 나라의 이야기다. 냉전이라는 지정학적 행운, 미국의 원조, 그리고 딱 맞아떨어진 시대적 타이밍. 한국의 성장은 그 조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요. 인간의 의지나 특별한 정신 같은 것은 제 분석 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9년 9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한 동료 교수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재원 교수. 한국계 미국인으로 개발경제학을 전공한 분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많지 않은 분인데 그날따라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막 신흥국 경제 비교 보고서 초안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남미,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권을 다루는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파트의 결론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고성장은 구조적 필연이 아닌 환경적 수혜의 산물이다. 저는 그 문장을 꽤 만족스럽게 쓴 터였습니다. 박재원 교수가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 당신은 데이터는 봤지만 사람은 못 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사람이요? 경제보고서에서 사람이 무슨 변수가 됩니까?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정중하게 고맙다고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보고서에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박재원 교수가 나가면서 문틈으로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칼, 한 번만 직접 가보세요. 서울의 재래시장에요. 딱 일주일만. 저는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또 아시아야? 칼, 당신 이번 달 집에 며칠이나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돼. 자료 수집이야.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출장이 그냥 형식적인 현장 조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서 보고 예상대로 확인하고 돌아와서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것. 그게 제 계획의 전부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2019년 9월 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을 햇살이 참 맑았습니다. 저는 짐을 찾아 강남의 호텔로 향하는 택시를 탔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더 혼잡하고 조금 더 낡고 조금 더 정신없는 도시를 상상했습니다. 아시아의 대도시들, 제가 조사차 다녀온 방콕이나 자카르타 같은 도시들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깔끔하고 빠르고 어딘가 팽팽하게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로는 넓고 정돈되어 있었고 건물들은 크고 세련됐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를 향해 빠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풀기도 전에 일정을 펼쳤습니다.
이틀은 한국은행 자료 열람, 사흘째는 중소기업 현장 방문, 나머지는 여유분. 철저하게 계획된 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저녁 숙소 근처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재래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계획이 없던 일이었지만 배도 고프고 어차피 걷던 길이라 그냥 들어갔습니다. 시장은 좁고 시끄럽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김치 냄새, 기름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상인들은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고 아주머니들은 흥정을 하며 장바구니를 들고 다녔습니다. 저는 이방인이었고 제 키와 외모 덕분에 꽤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 두부 가게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0은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낡고 색이 바랜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 끝이 해져 있었고 지퍼는 한쪽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두부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집어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인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그 노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두부를 고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무언가를 생각해온 사람의 깊고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통역 보조로 소개받은 김지수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서울 출신의 30살 청년으로 경제학을 전공하다가 통역 일을 병행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내일 일정을 설명하다가 무심코 시장에서 본 노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이 잠깐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혹시 낡은 점퍼를 입으신 분이요? 김지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알아요? 김지수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조금요. 특이한 분이에요.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서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자료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성장률, 수출액, 외환보유고, 주식 시장 지수. 숫자들은 모두 익숙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봐온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숫자들을 보면서 자꾸 어제 그 노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감정적인 인상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22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보스턴의 혹독한 경쟁 속에서, 뉴욕의 살벌한 금융가에서, 런던의 냉정한 투자 세계에서 저는 항상 숫자가 인상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숫자가 자꾸 흐릿해졌습니다. 오전 내내 자료를 보다가 점심에 김지수 씨와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제 시장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노인 더 아는 것 있어요? 김지수 씨는 잠시 수저를 내려놓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오래전부터 봐왔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 시장에서 봤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분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해요. 조용히 사세요. 정말 조용히. 가족은요? 아들 하나 있다고 하던데 오래 못 봤다고요. 혼자 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오후에 여의도 금융센터를 방문해 한 증권사 리서치 팀장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형식적인 질문들을 하면서도 마음 한쪽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저는 그 팀장에게 한 가지 물었습니다. 1960년대 말 한국에서 일반 시민들이 주식을 살 수 있었나요? 청소부나 공장 노동자 같은 분들도요? 팀장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죠. 하지만 그 시절엔 주식이 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산다는 건 생각도 못했죠. 워낙 가난했으니까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요라고 대답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 초안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의 고성장은 구조적 필연이 아닌 환경적 수혜의 산물이다.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웠다가 다시 썼습니다. 아직은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만 개의 불빛이 밤하늘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내가 숫자로 분류한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은 유독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2일 오전 10시. 저는 김지수 씨와 함께 다시 그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식 일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한 번 더 가보고 싶었습니다. 시장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배추를 손질하고 있었고, 생선 가게에서는 얼음 위에 올린 생선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또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도 낡은 점퍼를 입고 두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매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그분의 의식인 것처럼요. 저는 김지수 씨에게 저쪽으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노인이 두부를 집어드는 순간 점퍼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오래된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을 돌려드리려고 들여다봤습니다. 단 2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2초 동안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식 증서였습니다. 오래된, 아주 오래된 주식 증서. 종이는 손때와 세월로 얼룩져 있었고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빼곡히 쓰인 내용을 저는 읽을 수 없었지만 날짜만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숫자는 어느 나라 말이나 같으니까요. 1968년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돌려드렸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짧은 눈맞춤이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그 종이를 받아 안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두부를 하나 골라 계산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장을 벗어나 조금 걸은 뒤 저는 김지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거 봤어요? 그 종이. 네. 뭔지 알아요? 김지수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주식 증서 같았어요. 옛날 것. 저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면서 말했습니다. 1968년이었어요. 김지수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뉴욕의 금융 리서치 파트너에게 긴급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박재원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서울에 올 수 있어요?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뭔가 찾았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가 있어요. 저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968년 한국의 주식 시장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뉴욕의 리서치 파트너 마이클에게 당시 한국 증권 관련 자료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지수 씨에게는 그 노인에 대해 시장 상인들로부터 최대한 수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과가 오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마이클이 보내온 자료를 보면서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1968년 한국의 주식 시장은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거래량은 극히 적었고 참여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00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의 3만 달러와 비교하면 150분의 1 수준이죠. 그 시절 한국 사람들은 주식이 무엇인지 아는 것 자체가 드물었습니다. 살 여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노인은 샀습니다. 1968년에 김지수 씨가 수집해온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노인 이길수 씨는 30년 넘게 그 시장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항상 같은 점퍼를 입고 항상 같은 시간에 와서 항상 두부 한 모를 사갔다고요. 계절이 바뀌어도 날씨가 어떻든 가네요. 그리고 아무도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동네 가난한 노인이라고만 생각했다고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 분석과 본능이 미친 듯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뭔가 있다.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한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칼, 넌 지금 이야기 하나에 흥분하고 있잖아. 이게 다 사실인지도 모르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사례가 아닐 수 있어. 저는 뉴욕의 동료 경제학자 로버트 테일러에게 전화했습니다. 테일러는 제 하버드 동문이자 오랜 라이벌이었습니다. 냉정하고 날카로운 사람으로 항상 제 논리의 허점을 잘 찾아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테일러는 잠시 듣더니 바로 말했습니다. 칼, 그건 생존 편향이야. 수천 명이 샀다가 다 잃었을 거고 딱 한 명만 살아남은 거지. 그 한 명을 찾아서 신기하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1968년에 살 생각 자체를 했다는 게 이미 다르잖아. 테일러가 말했습니다. 칼, 보고서 마감이 언제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테일러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운이 저런 눈빛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공식 인터뷰를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지수 씨를 통해 이길수 노인에게 정식으로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경제학자가 한국 경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내용으로요. 이틀 뒤 답이 왔습니다. 필요 없어요. 단 4글자였습니다. 김지수 씨가 전해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2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이런 거절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업 최고 경영자도, 정부 관료도, 중앙은행 총재도 제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의 노인 한 분이 단 4글자로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우회로를 찾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씨에게 시장 주변 상인들을 하나하나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두부가게 아주머니, 생선가게 사장님, 회가게 할머니. 이길수 씨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요. 사흘을 돌아다녔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모두 비슷한 말만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오셨어요. 조용한 분이에요. 가족 얘기는 들은 적 없어요. 돈이 없어 보여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테일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을 보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테일러가 한국 경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적, 그 신화를 다시 본다. 명백히 저의 연구와 겹치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테일러가 먼저 발표할 경우 저의 보고서는 의미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박재원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듣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칼, 테일러가 무엇을 쓰든 당신이 찾은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뭘 찾은 건지조차 아직 모르잖아요. 교수님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있어야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 마감 연기를 케네디 스쿨 측에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2년 동안 마감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길수 노인에게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공식 인터뷰가 아니라 그냥 인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씨와 함께 아침 일찍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노인이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그 점퍼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김지수 씨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분이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인데요. 노인은 저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김지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 연구하시는데 어르신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노인이 두부 하나를 집어들며 짧게 말했습니다. 바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두부를 계산하고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갔습니다. 노인 주변을 맴돌며 접근 기회를 엿봤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저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뉴욕에서 테일러의 두 번째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보고서 초고가 완성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칼, 아직도 서울이야? 그 할아버지 이야기 관두고 빨리 와. 저는 그 이메일을 보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마감도 놓쳤고, 테일러한테 선수도 뺏겼고, 노인한테는 거절당했고, 어쩌면 테일러 말이 맞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없는 것을 보려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창밖에 서울의 밤이 깔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보스턴 외곽의 작은 공장에서 평생을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나가셨고 저녁 7시에 기름때 묻은 손을 씻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사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 앞에서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기억이지만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투자라는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돈은 버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에 맡기는 거야. 저는 그 말을 철없이 흘려들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월스트리트에 들어가고 숫자의 세계에 빠져들면서요. 아버지는 제가 3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런던 출장 중이었고 장례식에 하루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서 저는 그 기억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길수 노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 조용한 눈빛,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서는 그 의식 같은 행동. 아버지도 평생 허름한 작업복을 입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아마 이 노인처럼 무언가를 믿으며 사셨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분석가로서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22년 동안 숫자만 쫓으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은 아닐까? 내가 분석한 것은 경제였지만 이해하지 못한 것은 사람이었던 것은 아닐까?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에서 박재원 교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칼, 나 방금 서울 도착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직접 오셨어요? 당신 목소리가 이상했거든요.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저는 교수님을 공항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교수님은 캐리어를 끌고 오셨는데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칼, 이길수 씨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아세요? 교수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 아버지 친구분이에요. 어릴 때 몇 번 뵌 적 있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박재원 교수와 서울 재래시장의 이길수 노인이 연결되어 있다니요.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칼, 그 이야기를 들으려면 먼저 1950년을 알아야 해요. 저는 조용히 앉아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수첩도 꺼내지 않고 그냥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길수 씨는 1950년 한국전쟁 때 10살이었습니다. 평안도 출신 피난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와 둘이서 서울에 도착했을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두부를 팔았습니다. 이길수 씨는 12살부터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피난민. 저는 그 단어를 논문에서만 봤습니다. 차갑고 중립적인 단어로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단어가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새겨진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두부를 고르는 그 노인의 몸이에요. 교수님이 계속하셨습니다. 이길수 씨가 주식을 처음 산 게 1968년이에요. 28살. 그 당시 막노동판에서 번 돈을 아끼고 아껴서 산 거예요. 아무도 뭔지도 몰랐을 때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샀을까요? 뭘 믿고요?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길수 씨가 제 아버지한테 한번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괜찮을 거라고.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뭔가가 흘렀습니다. 차갑기도 하고 뜨겁기도 한 무언가가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괜찮을 거라고. 그것은 투자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익률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고 피난민으로 서울에 내려와 12살부터 막노동을 한 사람이 품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거라는 믿음. 저는 그날 저녁 혼자 한강변을 오래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분석가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뷰 요청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접근도 명함도 녹음기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냥 그 시장에 매일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기로 했습니다. 노인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이요. 박재원 교수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맞아요, 칼. 이길수 씨 같은 분들은 억지로 열리지 않아요. 기다려야 해요. 저는 케네디 스쿨에 체류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호텔도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김지수 씨에게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공식 일정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시장같이 가줄 수 있어요? 김지수 씨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 할아버지가 궁금했어요. 어릴 때부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 인사를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지수 씨가 발음을 교정해줬습니다. 저는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발음이 엉망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들지 않고 수첩도 없이 그냥 걸어서요. 시장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는 사람들, 좌판을 펼치는 상인들, 이른 아침부터 장을 보러 나온 할머니들.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조용히 섞여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관찰자가 아닌 존재로서요. 그리고 10시가 넘어 이길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떨어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노인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부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인이 오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저를 보고 두부를 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노인이 두부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이 벤치 옆에 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도 춥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한마디에 22년 경력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지수 씨가 옆에서 통역해줬습니다. 네, 많이 추워졌네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노인은 가끔 벤치 곁에 잠깐 섰습니다. 날씨 이야기, 시장 이야기, 두부값이 올랐다는 이야기. 아주 짧고 별것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으면서 끄덕였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노인이 처음으로 조금 긴 말을 했습니다.
김지수 씨가 통역해줬습니다. 젊을 때 한 가지를 했어요. 매달, 꼭. 저는 기다렸습니다.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잠시 두부 봉지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월급 받으면 반은 쌀 사고 반은 따로 뒀어요. 매달. 저는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묻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그날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연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지수 씨와 밥을 먹으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김지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열려요. 억지로 되는 게 없어요. 저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분석한 한국 경제의 특성, 빠른 성장, 높은 회복력, 강한 내수,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 이 기질이 있는 건 아닐까. 억지로 되는 게 없고 기다리면 저절로 열리는 그 기질이요.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테일러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경제의 신화, 그 허상을 벗긴다. 22페이지짜리 보고서였습니다. 하버드 경제학 리뷰에 게재됐고 이미 주요 외신에서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핵심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고성장은 지정학적 특수성과 외부 원조에 의한 것이며 한국 경제는 내적 역량보다 외적 조건에 의존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보고서 초안에 썼던 것과 거의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테일러가 틀렸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길수 노인의 이야기는 아직 반쪽짜리였습니다. 수첩을 본 것도 아니고 실제로 어떤 종목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게 있는 것은 느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낌은 학술 보고서가 될 수 없습니다. 테일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칼 봤어? 이제 돌아와도 돼. 저는 문자를 덮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없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두부가게 아주머니에게 김지수 씨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제 쓰러지셨어요. 병원 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지수 씨가 급히 어느 병원인지 알아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분석가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길수 노인은 6인실 병실 구석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병실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들어가도 되는 건지 망설였습니다. 김지수 씨가 먼저 들어가서 노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노인이 눈을 뜨고 천천히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병실의 링거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 복도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박재원 교수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교수님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칼?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53살의 경제학자가 서울병원 복도에서 울컥한다는 것이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왔습니다. 노인은 말이 없었고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려는데 이길수 노인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한때 파란색이었을 표지는 세월의 발의 회색에 가까웠고
가장자리는 손때로 반들반들했습니다. 두께가 꽤 됐습니다. 노인이 그것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68년 3월. 그리고 빼곡한 손글씨. 김지수 씨가 옆에서 조용히 읽어줬습니다. 적금 1,500원. 주식 1,000원. 쌀값 500원. 다음 달. 또 같은 형식. 금액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69년, 1970년, 1975년, 1980년. 페이지마다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날짜, 금액, 주식. 단 한 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팔았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1997년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외환위기가 터진 그 해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그 해.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공황 상태에서 손절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한국 코스피 지수는 한 해에 무려 70%가 넘게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길수 노인의 1997년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식 그대로 팔지 않았습니다. 70% 폭락에도,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한 그 순간에도 그대로 뒀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2000년대, 2010년대 같은 형식, 같은 기록.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19년 8월이었습니다. 노인이 쓰러지기 2달 전이었습니다. 주식 그대로.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노인 앞에서 53살의 미국인 경제학자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노인이 가만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지수 씨가 목소리를 낮춰 통역했습니다. 나라가 살면 나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8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박재원 교수님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저 싸울게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테일러요? 저는 말했습니다. 테일러가 아니에요. 잘못된 이야기요. 이 나라에 대해 잘못 쓰인 이야기들이요.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칼. 저는 호텔로 돌아와 밤새 글을 썼습니다.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이야기로 시작하는 보고서였습니다. 발표는 2달 뒤였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공개 세미나. 주제는 한국 경제 성장의 내적 동력에 관한 재해석이었습니다. 청중은 경제학자, 정책 연구자, 언론인 등 약 2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에 로버트 테일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길수 노인의 수첩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 노인이 허락해준 사진이었습니다. 낡고 바랜 표지, 빼곡한 손글씨, 51년치 기록.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의 진짜 엔진입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이 손글씨입니다. 그리고 이길수 씨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줬습니다. 피난민 출신의 12살 소년이 막노동을 시작한 이야기. 28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종이 한 장을 산 이야기. 70% 폭락에도 팔지 않은 이야기. 낡은 점퍼를 입고 매일 두부를 고르던 이야기. 그리고 나라가 살면 나도 사는 거라고 했던 그 말. 청중이 조용했습니다.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1968년부터 2019년까지 51년. 한국 경제는 그 기간 동안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달러에서 3만 달러로 150배가 올랐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수차례의 정치적 격변.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도 단 한 번도 팔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투자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테일러의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외적 조건의 산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의 진짜 동력은 이길수 씨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겪고도, 가난을 겪고도, 폭락을 겪고도 이 나라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쌓여서 오늘의 한국이 된 겁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2초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그 박수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맨 앞줄에 테일러를 봤습니다. 테일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발표 다음 날 아침부터 이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들, 세계은행 연구원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 일본 경제연구소 연구원, 발표장에 있었던 사람들, 발표 내용을 전해 들은 사람들, 유튜브에 올라온 발표 영상을 본 사람들. 하루 사이에 수백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처음 들어본 시각이다. 설득력이 있다. 이길수 씨 이야기가 더 알고 싶다. 저는 그 이메일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22년 동안 쓴 어떤 보고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숫자로 가득한 보고서들은 학자들 사이에서 인용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 한 분의 이야기가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 퍼지고 있었습니다. 발표 사흘 뒤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재원 교수님을 통해서였습니다. 국내 한 방송사에서 이길수 씨의 이야기를 익명으로 보도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이길수 씨에게 전달했더니 노인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뭘 또 그런 거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혼자 웃었습니다. 그 대답이 너무나 이길수 씨다웠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발표 영상의 조회수가 일주일 만에 30만을 넘었습니다. 한국어 자막이 달린 영상이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난다. 우리 할아버지도 그런 분이셨다. 몰랐다. 우리 윗세대가 이런 분들이었다는 걸. 저는 그 댓글들을 김지수 씨가 번역해줘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저는 다시 서울에 갔습니다. 이길수 노인이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장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그 시장으로 갔습니다. 노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점퍼였습니다. 두부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섰습니다.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김지수 씨가 통역해줬습니다. 또 왔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노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 본 노인의 웃음이었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에 퍼지는 그 웃음이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웃음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발표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 논문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 경제 리뷰에 정식 게재됐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인내 자본, 한국 경제 성장의 내적 동력에 관한 연구. 인내 자본이라는 개념은 제가 이길수 씨의 수첩을 보면서 처음 만들어낸 말이었습니다.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 자본. 믿음과 기다림으로 쌓인 자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논문이 나온 직후 독일 프라이부르크 경제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장기 경제 성장 패턴을 자신들의 연구에 인용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독일도 전후 재건 과정에서 비슷한 국민 정서가 있었지만 한국만큼 오래 지속된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요.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독일이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세계은행 개발경제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인내 자본 개념을 개발도상국 경제정책 수립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공동 연구를 제안해 왔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연구소 소장이 직접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내용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경제를 오랫동안 추격형 성장의 모델로 분류해 왔는데 당신의 연구는 우리가 놓친 차원이 있음을 보여줬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일본 경제학자가 한국 경제에서 자신들이 놓친 것이 있다고 인정하는 문장이었습니다. 테일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짧은 이메일이었습니다. 잘했어, 칼. 나 틀렸어. 딱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22년 동안 경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정이 의외로 마음에 따뜻하게 와닿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논문이 한국어로 번역돼 경제 관련 학회와 정책연구소에 배포됐습니다. 한국기획재정부의 한 국장이 박재원 교수님을 통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장기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으면서 이길수 노인을 생각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두부를 고르던 그분이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의도하지 않은 채로요. 그것이야말로 제가 22년 동안 본 적 없는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보고서를 쓸 때 먼저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 숫자 뒤에 어떤 삶이 있는가? 이 통계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 숫자를 봅니다. 22년 동안 반대로 해왔습니다. 숫자를 먼저 보고 사람은 나중에 생각하거나 아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꿔준 것은 하버드도 아니었고 월스트리트도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두부를 고르던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1년에 두세 번 서울에 갑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 갑니다. 이길수 노인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나오십니다. 여전히 그 점퍼를 입고 여전히 두부를 고르십니다. 저는 옆 벤치에 앉습니다. 노인이 가끔 말을 걸어주십니다. 날씨 이야기, 두부값 이야기, 시장 이야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어떤 컨퍼런스보다 어떤 세미나보다 소중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길수 노인에게 아들이 있다고 했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요. 그 아들이 작년에 노인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박재원 교수님이 전해줬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길수 씨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요즘 아버지 생각을 자주 합니다. 평생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 다니셨던 아버지. 돈은 버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고 하셨던 아버지. 그 말의 뜻을 저는 53살이 되어서야 서울의 한 시장에서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품어온 믿음이 어떻게 경제를 움직이는지에 관한 연구입니다. 인내 자본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길수 씨의 수첩에서 시작된 연구입니다. 그 수첩은 지금도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복사본입니다. 노인이 직접 복사해서 주셨습니다. 가끔 막힐 때 저는 그 수첩을 꺼내봅니다. 1968년 3월. 주식 1,000원. 그 글씨를 보면 다시 힘이 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칼 브레너는 22년 동안 숫자만 봐온 경제학자입니다. 그런 제가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배운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들은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이길수 씨는 한 번도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냥 살았을 뿐이라고 하실 겁니다. 매달 조금씩 아끼고 믿고 기다렸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 삶이 51년이 쌓이니 어떤 경제 보고서도 설명하지 못한 기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조용히 묵묵히 오랜 시간 한자리를 지킨 분이요.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이름 모를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한국 경제의 진짜 역사입니다.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아버지 세대가 이룩한 것이 단순한 경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인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인내의 기록이라는 것을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길수 씨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모여 또 다른 역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길수 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낡은 수첩 한 권이 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마음도 조금은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